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창립 56년 만에 해체 위기에 직면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의 운명이 이사회와 총회가 예정된 이달 안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기업들의 탈퇴가 잇따르는 가운데 후임 회장도 찾지 못하면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첫 소식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경련은 오는 17일 이사회를 한 주 뒤인 24일 정기총회를 각각 열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전경련의 운명을 가늠해볼 1차 관문으로 올해 각 회원사가 납부할 회비가 결정됩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주요 기업들이 전경련을 떠남에 따라 예산과 사업계획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삼성그룹 15개 계열사가 탈퇴했고 현대차, SK, LG 등도 탈퇴 완료 또는 회비 납부를 중단해 조직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후임 회장 찾기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살아남으려면 차기 회장에게 정권을 줘 쇄신 작업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경련은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추대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 후보 물색에 마음이 급한 상황이지만 10대 그룹 총수 중 나서는 이가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선 유력 기업 총수가 후보자로 추천돼 당사자의 수락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위 경제 관련 출신 등 외부 인사 영입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군에 올랐던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경련 스스로 기업인 대표를 뽑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전경련은 급속히 해체 수순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게 재계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또 하나의 계기로 지난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나 재벌 3세의 편법 승계 방지 같은 투명성 강화가 골자인데요. 재계는 기업이 투기 펀드들의 공격에 노출된다며 저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국회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의 초점은 대기업 지배구조에 투명합니다. 경영감시를 맡은 감사를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대주주가 감사를 자기 쪽 인사로 채우기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 선임 때 소액주주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회사 분할 등의 경우 자사주 의결권의 부활을 막는 조항,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면 자회사 이사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도 들어 있습니다. 회사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다시 그 의결권이 살아나서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대주주가 자기의 경영권을 더 확장하는 그러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자신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또 편법 승계를 강화하는 꼼수를 막고. 재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우선 다중대표 소송제가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막는다고 강조합니다.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도 거론합니다. 자사주 처분 규제나 감사 선출 시 의결권 제한으로 생긴 대주주 영향력의 공백을 투기자본들이 파고들 수 있고 적대 세력이 감사를 차지하면 회사 기밀도 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란 명분과 최순실 게이트로 힘을 받았지만 재계도 총력 저지에 나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갑론을 박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수익률을 좇아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1,01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돼 한 달 전보다 21조 8천억 원이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2,407조 원인 만큼 시중 자금 약 42%가 부동자금인 셈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큰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주는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달러와 금이 있죠. 하지만 최근엔 이 안전자산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내지는 않지만 손해를 보지 않고 결국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안전자산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시장의 예상대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듯 했지만 두 달여가 지난 지금 달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됐습니다. 지난달만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하루 평균 7원이나 차이가 났고 장기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예측만 무성한 것처럼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달러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금값은 뚝 떨어졌고 최근 달러 약세로 금값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올해 미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금 가격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 달러와 금 모두 안전자산이란 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에 달러 약세를 전망하시고 금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달러와 금. 하지만 불확실성 시대에 더 이상 안전자산은 없다는 반응마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16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4년 연속 올라서 지난해 10.4%였던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2013년에서 2015년 3년간 청년층 실업률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터키 등 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항공사 경영진과의 만남에서 세제 개편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규모 감세를 시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례 연설에서 어김없이 자신의 주요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훨씬 쉽게 만들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낭비적인 규칙과 과도한 세금을 멈춰 미국을 세계 최고의 일자리 자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일찌감치 미국 기업이 노동력이 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들여올 경우 막대한 보복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업들의 손쉬운 직원 해고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수준에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트럼프. 연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노믹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주 애틀란타와 시카고 등 미국 대도시와 9개 주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서며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체류자 300만 명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으로 이민세관 단속국 관리들은 불법 체류자의 집과 일터를 급습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중남미 12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다고 확인했으며 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도 붙잡혔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자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었죠. 그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민자에게 새로운 빗장을 걸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Day로 현지 시간 13일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자 반이민 정책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이 반이민 정책의 계속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심은 새로운 반이민 조치의 내용입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The point I want to make to you, George, and the point I want to make to your listeners is that we have equal branches of government in this country. 먼저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금지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만큼 이를 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재판을 통해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을 살려내는 겁니다.
The judiciary is not supreme. A district judge in Seattle cannot forc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change our laws and our Constitution because of their own personal views. 밀러 고문은 제구 연방항소법원에 전원 합의체 긴급 재심리를 요청하는 방안은 물론 대법원에 긴급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 지방법원에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습니다. 행정조치와 법적 다툼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밀러 고문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사드 배치 발표 후 중소수출기업 4곳 중 한 곳은 중국과 거래할 때 보호무역 조치를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국에 수출하는 30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26%에 달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전 5.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0.7%포인트나 상승한 겁니다.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도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되면서 물백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백신 긴급 수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백신 공백 상태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도국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군 마로면 상강리의 한우 농가의 소가 6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법적 항체 기준치 80%를 웃도는 81%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제대로 했는데도 효능이 없었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물백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A형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경기 연천 젖소 항체율은 90%, 지난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 마루면 송현리의 한우 농가가 87.5%를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보은 농장의 항체율은 100%였습니다. 게다가 백신조차 부족한 백신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2개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지난 9일 5+A형 백신 부족분에 대한 긴급 수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 거래처인 영국 메리얼사로부터 재고가 있는지 여부조차 회신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A형 구제역 백신을 맞은 적도 없는 전국 1000만 마리 돼지로의 전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름 이상 A형 바이러스에 대한 무방비 상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백신 긴급 수입이 여의치 않자 중국과 아르헨티나 등 다른 백신 생산국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시가 개최한 2017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는 155개의 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기업 지원 사원에 관한 제도 개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직접 11명의 기업 CEO를 만나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해서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함께 진행된 대구광역시 현장 채용 박람회에서는 기업 21개사와 구직 희망자 198명의 취업 상담이 이뤄졌으며 15개사에서 현장에서 48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총 1,210건의 기업 애로를 상담했고 즉석에서 1,126건을 해결하고 안내했으며 84건은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또 어디에 투자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최근 한 금융기관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되는 자산가들을 조사해 부자 보고서를 냈는데요. 오늘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부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자는 일반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시기심이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자라는 기준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자 보고서는 하나은행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중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
1,0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평균가는 약 4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자산의 49.8%를 부동산으로 보유했고요. 50.2%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해서 거의 절반씩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 자산이라고 들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부자들은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유 부동산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자들의 투자 성향도 알 수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43%로 가장 높았고 거주용 부동산이 30%, 토지가 15%, 투자 목적의 주택이 12% 순이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는 상가에 투자한 경우가 55%로 집중돼 있었고요. 그 밖에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투자 중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데 보유 부동산의 성격을 보니까 역시나 건물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45억의 부동산을 가졌다는 부자들은 과연 올해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었나요? 네, 부자들이 바라본 부동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서 부동산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24%로 늘리겠다는 응답자 12%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금융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슈퍼리치들은 부동산 자산을 늘리겠다는 응답과 줄이겠다는 응답이 비슷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대체할 만한 다른 투자처가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부자들은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 밝게 보지 않았습니다. 향후 5년간의 경기 전망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42%는 침체를, 48%는 정체를 예상했고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네, 부자들조차도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1%대에 있는 이런 저성장 시대에 부자들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도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네, 부자들이 꼽은 올해 투자 상품 1순위는 지수 연계증권인 ELS 혹은 지수 연계 신탁인 ELT였습니다. 이 상품들은 특정 주식의 지수 혹은 특정 국가의 주가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파생 금융 상품인데요. 위험 부담이 있는 대신에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상품 2위는 단기 금융 상품인 1년 미만의 정기 예금과 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입니다. 이 상품들은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하는데요. 결국 1순위는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금융기관에서 안전한 운용을 약속하는 상품에 2순위는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워낙 불경기이다 보니까 부자들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를 정할 때 1순위로 보는 덕목은 안정성이 67%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익률 16%, 절세 효과가 10%였는데요. 부자들도 기준금리가 1% 수준인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네, 그랬군요. 이 부자 보고서는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고 또 지출은 얼마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월 평균 2,326만 원을 벌었고요. 97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가구 소득 평균인 444만 원에 비하면 5배 정도 많은 수입이고요. 일반 가계 지출의 평균인 342만 원보다 3배 정도 큰 씀씀입니다. 또 부자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중이 56%에 달해서요.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참 부럽습니다. 역시 부자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길은 부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부자와 중산층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